네, 안녕하세요. 월요일 바쁘다 투자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편다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빈세트입니다. 네, 오늘은 미장대 국장 전래훈 부센터장님과 그리고 김영윤 소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근데 소개 영상 뭡니까? 갑자기 목소리. 그러니까요. 예. 그러게요. 제 목소리가 아니라 제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편다성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어갔네요. 그러니까요. 편다성 아나운서가 자기 기호에 의해서 아. 녹음을 해주는 분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퇴근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매우 중요한 주죠. 뭐 산타랠리의 기대감이 높은 우리 국장은 오늘 기대에 부응해서 꽤 출발이 좋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뭐 형님 먼저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는데 미국도 궁금하고 한국도 궁금한 상황입니다. 자, 먼저 누가 먼저 하실래요, 오늘은? 그럼 미국부터 먼저 할까요? 그래요? 네. 좋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네. 그 미국 증시의 AI 거품 네. 외에 다른 이슈가 있나요? 그거 외에 다른 이슈는 사실 있어도 그렇게 크게 뭐 이슈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난주에 사실은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지난주 이벤트가 많았잖아요. 목요일날 CPI도 있었고,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BOJ의 금리 인상 여부하고, 그리고 내마녀의 날 옵션 만기까지 있었는데, 다행히 금요일날 그 이벤트 다 지나갔고, 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BOJ를 그렇게 걱정들 하셨는데 알고 있는 악재는 사실 그렇게 악재로 크게 안 받아들인다. 그런데 자기는 잘 지나갔고, 그래서 결국은 AI 버블론 그것만 시장에서는 다음 주에 리스크 요인이 될 건데 그걸 잘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고, 반대로 금요일날 오라클이 또 어느 정도 수주에 대한 얘기가 긍정적으로 나오니까 오히려 또 금요일날 환호하면서 시장이 끝났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준비한 영상 화면 한번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좀 할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중에 예. 제 영상 같아요. 네. 오. 이게 뭡니까? 실제 화면으로 보니까 굉장히 있어 보이네요. 퀄리티 무슨 예. 일이에요? 제가 밑에 써놨는데 그 챗 GPT 프로, 그 한 29,000원 정도를 내면서 쓰고 있는데, 2026년에 미국 증시 전망으로 멋지게 표지를 한번 만들어줘 라고 했더니 이렇게 챗 GPT가 만들어줬어요. 근데 물론 여기서 약간 완벽하진 않은 게, 우측에 보시면 떨어지는 쪽은 보통 미국에선 bear, 곰이 나와야 되는데 네. 황소가 나와 있어서 역시 아직은 완벽한 부분이 완벽하진 않다. 앞으로 갈 길이 멀구나.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또 얼마 전에 저희 공개 방송이 있었죠. 그때 사진하고 몇 개를 넣어서 좀 멋지게 나의 소개할 수 있는 표지를 만들어 줄래라고 했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누굽니까? 근데 제 사진이 얼굴이 그러니까. 달라요. 네. 도대체 제 사진을 줬는데 제 사진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한 건지 제 얼굴이 많이 달라졌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하나증권이 제대로 표시가 안 되고, 저렇게 하증원, 그리고 제 이름도 틀리고 부선터장이라고. 그래서 제가 한 10번을 얘기했어요. 이름 제대로 다시 고쳐봐 했는데 못 고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이건 또 제가 재미나이로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유료 버전인 거죠? 맞습니다. 이것도 29,000원 내고 있는 유료 버전인데, 아직까지 이미지 쪽에서나 이런 부분은 조금 갈 길이 멀어 보이는구나. 그 얘기인즉슨 아직도 투자할 일이 많다. MMA 선수 같다고요? 어느 부분이 안경 쓴 MMA 선수. 그래서 제가 이걸 왜 굳이 틀린 것까지 보여드리느냐. 아직까지 AI에 투자해야 될 부분이 많다. 그래서 버블론의 이슈는 나오지만 메모리가 됐건 GPU가 됐건 뭐 에이직이 됐건 갈 길이 멀다라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세 번째, 결국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드릴게요. 이번 주에 산타랠리가 올까? 저는 조심스럽게 지금 이 분위기라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왼쪽 차트를 보시면 나스닥도 어느 정도 조정을 마치고 전고점까지 이제 약 3% 정도를 남겨놓고 있고, S&P 기준으로는 1.26%밖에 안 남았고, 그러나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공포와 탐욕 지수가 불과 한 달 전에는 극도의 익스트림 피어였어요. 근데 일주일 전에는 피어, 공포까지 올라왔었고, 어느덧 벌써 뉴트럴, 중립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리가 확 한 달 안에 개선이 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다만 약간의 걱정은 세 번째 그림을 보시다시피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난주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0년물은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하는 반복 패턴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금요일 날 오히려 거의 1% 가까이 오히려 오르고 있다.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약간 걱정은 된다.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나스닥 기술주들한테는 뭐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금요일 날 어쨌건 시장은 올랐는데 금리도 오르는 약간 특이한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저는 이번 주에 특별한 악재가 없고 지금의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산타랠리를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대부분 다 오르는 그런 상황인데 전래훈 부센터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산타랠리는 온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네. 자, 김영윤 소장은 챗GPT를 이용해서 뭘 준비했습니까? 전 챗GPT를 이용해서 준비하진 않았고요. 네. 사실 AI 버블이 대두되는 과정에서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나라 증시를 이끌어왔던 주도 섹터들이 많이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있었는데 지난 목요일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가 좀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금 전래훈 부센터장이 얘기했듯이 지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지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시장이 조정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제가 계속 외쳤던 단어가 있습니다. 낙수 효과. 주목해야 된다. 네. 미국의 AI에 급격하게 투자하는 기업들은 미국에 있는 하이퍼스케일러 빅테크 기업들이고 그거에 대한 낙수 효과를 받는 기업들은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이 논리는 누가 봐도 명확하기 때문에 이게 AI 버블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낙수 효과를 받는 기업들은 숫자가 굉장히 탄탄하게 나올 거다. 그래서 내년까지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목요일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가장 강하게 턴하고 있는 섹터도 반도체 섹터가 턴하고 있어서 네. 산타랠리 조심스럽게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고려 아연 이슈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이 이슈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겠어요? 지난 화요일 날 사실 고려아연이 미국의 약 11조 원 규모의 통합 비철금속 재련소를 건설하는 크로스어블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크로스어블 프로젝트라는 건 미국 테네시주의 클락스빌과 고든스빌 지역에 연간 54만 톤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춘 통합 재련소를 건설하는 걸 골자로 하는데요. 총 투자 규모는 외화로 74.3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9,500원 정도가 되는데 생산 품목이 아연, 연, 구리, 금 및 전략광물 13종입니다. 네. 글로벌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중국을 탈피하려는 미국의 정책하고 그리고 미국 진출을 시도하려는 이 고려아연 의지가 만난 합작품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 날 고려아연 주가가 18.8% 급락이 나옵니다. 그 이유를 좀 봤더니 이 11조 원 투자 규모를 첫 단추를 깨기 위해서 2.8조 원 유상증자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하겠다 발표를 했는데 그 배정 대상이 미국과의 합작법인인 크로스어블 JV LLC라는 합작법인이거든요. 죄송합니다. 근데 합작법인 대주주가 미국 정부기 때문에 고려아연의 경영에 대해서 미국의 간섭을 받게 되는 거 아니냐. 네. 라는 이런 의구심이 첫 번째 생겼고요. 그리고 사실 고려아연 하면 몇 년 전부터 사실 경영권에 대한 위협이 네. 좀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게 영풍과 MBK 연합에 의해서 사실 이 연합이 고려아연 지분의 39.7%를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지분율 상에서도 그 고려아연 회장 측하고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 경영권에 대한 위협과 이슈가 계속 있어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미국 투자에 대한 발표를 하고 미국 정부의 자금이 들어온다는 제3자 유상증자가 발표되자마자 그 영풍과 MBK 연합 측에서는 이번 유상증자를 경영권 박원을 위해 회사의 주주가치를 훼손하고 아연주권을 포기하는 배임행위라고 규정을 하면서 즉각적으로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예고를 했거든요. 네. 예고를 하고 사실 이번 주에 그 결과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세 번째 또 똑같 관련 이슈가 있는데 이 합작법이 미국에 투자하는 11조 원, 재련소에 투자한 11조 원에 대해서 모기업인 고려아연에서 보증을 서기로 했습니다. 이 11조 원이라는 금액은 고려아연의 자기 자본 10조 원 대비해서도 한 110% 정도 수준으로
자기 자본 대비해서 높은 금액인데 실제로 고려아연 입장에서는 속된 말로 풀베팅을 한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사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계속해서 영풍과 ABK 연합으로부터 경영권 위협을 받는 가운데서 뭔가 돌파구를 찾는 쪽을 미국 진출로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 가운데 좀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숫자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최근에 고려아연 관련 리포트를 쭉 읽어보면 이 특수광물 쪽이 더할 나위 없는 업황이라는 표현이 좀 있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업황이다. 그런 것들이 실제로 미국에서 특수광물을 생산하는 26년, 27년까지도 이어진다면 이 고려아연의 베팅이 성공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분이 2026년에 주목해야 될 섹터를 각각 가지고 와 주셨는데요. 전래훈 부센터장님은 전력 ESS, 광통신 인프라, 전력 반도체 가져오셨고, 김영윤 소장님은 엔터,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쪽 이렇게 가져와 주셨어요. 네. 먼저 두 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와 주신 ESS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ESS 관련해서는 저번 주에 한번 이슈가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먼저 이슈를 먼저 언급을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있었던 또 큰 이슈 중 하나가 악재죠. 악재긴 한데 LG에너지 솔루션의 가장 큰 고객사 중 하나인 포드에서 9.6조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해지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2차적인 섹터가 좀 급락이 나왔는데 이 이슈가 나오자마자 삼성증권에서 레포트를 발표했는데 레포트 내용을 보면은 포드 계약 해지가 결과적으로 LG에너지 솔루션의 유럽 공장 가동률 회복을 좀 늦추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생겨났다고 표현을 했고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목표 주가를 기존 55만 원에서 48만 원까지 12% 낮추면서 투자 의견도 홀드로 투자 의견도 하향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근데 우려가 생겨난 건 맞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난 11월 달에 하나증권에서 낸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네. 레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은 실질적으로 내년 2026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기차 배터리 부분에서 연간 약 0.8조 원의 적자를 추정하고 있고 26년 이후에 미국의 ESS 부분에서 연간 2조 원 이상이 이익이 발생하며 전기차 부분의 부진을 상쇄해야 할 것이다 라는 좀 기대감이 있는데 사실 요 몇 년 동안 보면 LG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 사실 전기차 배터리에서 조 단위 규모의 적자를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만 보더라도 매출의 30% 이상 ESS가 차지하고 있고 사실 이익단 부분은 배터리가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익단은 ESS가 아니면 이익을 내기 좀 어려운 순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히려 포드의 이 공급 계약 해지가 치킨 게임이 어느 정도 중반을 좀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전기차 섹터에 대해서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좀 예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의 치킨 게임이 좀 어느 정도 조금 막 중반을 넘어가면서 ESS라는 새로운 이 모멘텀이 좀 생겨난다면 어느 정도 조정 이후에는 또 다시 한번 또 주가를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저 혼자 또 한 번 또 상상을 해봤는데요. 제가 네. 좀 즐거운 상상을 좀 잘하잖아요. 상상을 해봤는데 삼성 SDI가 사실 이번 2차전지 섹터 랠리 때 LG에너지 솔루션보다도 상승폭이 오히려 더 컸었어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 ESS 시장에서 사실은 삼성 SDI 점유율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삼성 SDI가 미국에 가지고 있는 스텔란티스와 합작 공장에서 2차 전지 배터리를 생산하는 걸 멈추고 ESS를 생산하겠다는 거를 공시를 하면서 삼성 SDI가 없던 게 새로 생겨났다. 이런 변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반등이 거세게 나왔었거든요. 조심스럽게 우리 조금 기대를 좀 해보자면 LG에너지 솔루션의 유럽 공장에서도 이 배터리의 생산량을 좀 줄이고 ESS 생산량을 좀 늘리는 네. 그런 흐름들이 조금 나와준다면 지금의 주가 조정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 LG 에너지 솔루션은 2차 전지의 대장주죠. 예. 근데 시가총액이 워낙 무겁죠. 한 100조 가까이 되니까. 맞습니다. 지금 좀 줄어서 예. 한 90조 정도 되는데
근데 2022년 말, 그러니까 2023년 초반 대비 지금 거의 반토막이에요. 네. 물론 ESS라는 게 있기 때문에 차세대의 숨통은 좀 튀었지만 네. 지난 3, 4년 동안의 이 과잉 공급의 여진이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은 한 템포 넘어간다 하더라도 다른 2차 전지주는 다 이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여진으로 상방을 다 누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려감을 표현했던 레포트 자료들을 좀 종합해 보면 네. 내년 상반기까지 굉장히 좀 어려운 구간을 겪지 않을까라는 이런 우구심이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분명한 건 이 전기차 배터리를 ESS 부분으로 상쇄하려는 움직임은 이미 올해부터 나타나고 있는 건 분명하다. 그래서 그게 숫자로 증명되는 해도 내년 말부터는 분명하게 숫자로 좀 증명이 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런 것들이 주가의 하락 기조를 조금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좀 이렇게 네. 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악재는 많이 떨구고 있다라는 것으로 들리는데 전래원 부센터장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요. 네. 뭐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실제 그 추후에 어떻게 그 지금 예상했던 것들이 발현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의 흐름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추정이 되고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제가 이제 또 아까 저한테 물어보신 네. 네. 부분을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화면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이게 얼마 전에 올라온 표인데 모든 데이터 센터들이 이제는 보시다시피 밑에 하단에 여기 보시면 하단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이제는 2030년이 되게 되면 러시아보다도 많은 전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데이터 센터만 가지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전체적으로 전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느 시점에는 데이터 센터가 미국 전체의 전력의 40%까지 차지하는 시기가 금방 도래한다라는 프로젝션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표를 왜 준비했냐면 2025년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듯이 AI 모델을 구축하고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그 안에 들어간 수많은 인프라라든지 칩, GPU, 뭐 TPU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해왔던 한 해였습니다. 뭐 내년에도 바뀌진 않겠지만 그렇게 많이 지어지고 있고 앞으로 지어질 데이터 센터 구축이 완성이 됐을 때 그 다음 반드시 필연적으로 미국에서 생겨날 쇼티지는 다 알고 있듯이 전력이에요. 네. 예, 계속 전력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내년에 2026년에는 미국에서 어떤 섹터를 주목을 해야 될까? 앞서서 우리 김영윤 소장이 말씀해 주셨던 ESS는 당연히 연결이 되고 그리고 전력 관련된 인프라라든지 또는 전력도 수많은 전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천연가스로 만들 수도 있고 원유, 기름을 태워서 만들 수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고 원전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광통신 인프라 쪽입니다. 그리고 전력 반도체. 이 전력 반도체는 아마 얼마 전에 저희 센터에 그 정희석 차장님께서 네. 나와서 월모부에서 아마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를 저는 주목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심플하게 간략하게 정리를 드리면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출도 늘어나지만 순이익도 함께 늘어날 걸로 예상되는 섹터로 압축을 해야 되는데 찾아보니 이 세 개 정도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특히나 ESS는 이미 김영윤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당연히 태양광이 있건 어떤 것들이 있을 때 데이터 센터도 있으면 그 옆에 ESS는 필수적으로 함께 들어갈 수밖에 없는 트렌드가 나오고 있는데 이 ESS에 대한 발주가 하나씩 지금 계약건들을 보면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광통신 인프라는 이제 거스를 수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게 기존에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는요. 대다수 선을 구리선을 쓰고 있습니다. 네. 예, 구리선은 굉장히 1m나 2m 이내 짧은 거리에서는 최고의 효율을 만들어줘요. 그런데 그게 조금씩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을 할 때는 굉장히 발열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에너지 소모도 심하고 발열도 많이 되고 데이터 전달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최근에 광통신, 소위 말하는 광섬유라고 하죠. 유리섬유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광섬유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거를 최근에 엔비디아가 나서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예를 들면 이제는 앞으로 전력을 800기가라든지 1.6테라라는 수준을 엄청난 고전력을 쏴서 기존에 병렬로 쏘던 거를 직렬로 쏘면서 전력 손실을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가려는 데이터 센터의 어떤 구축을 다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당연히 필연적으로 광섬유가 필요하고요. 네. 여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에 수많은 것들이 파생돼서 나오는데 소위 말하는 뭐 실리콘 포토닉스라든지 뭐 CMO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표현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력 반도체는 우리 정희석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이것도 다 전력 효율 쪽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끝단으로 갔을 때 수많은 GPU가 GPU끼리 서로 데이터와 전력을 주고받고 하면서 발열이 발생할 텐데 네. 그때 내가 잠시 전력을 안 쓰거나 데이터를 안 쓰고 있을 때 잠깐 쉬는 그 구간이 필요할 거거든요. 그 시점에도 전력을 안 쓰고 언제든지 온오프를 왔다 갔다 하면서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많이 전송을 하고 에너지를 손실을 줄이는 그거에 대한 걸 SiC, 전력 반도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이 많게는 네 가지 부분이 저는 2026년에 주목해야 될 섹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전력, ESS, 광통신, 네. 그다음에 전력 반도체까지. 네.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뭐예요? 전력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뭐 저희가 종목을 추천할 수는 없고 네. 관련된 기업들 몇 개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자료를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은요. 제가 플루언스 에너지라는 기업에 얼마 전 IR 자료를 캡처를 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매출 올해 2025년 매출이 내년도에 대한 가이던스로 볼 때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올해보다 약 50% 이상, 50%가 아니죠. 그 이상으로 상향되는 모습이 보이는데 중요한 건 전체적으로 에비타 마진도 거의 2배 이상 성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네. 내년에. 그러면서 이미 백로그 굉장히 많은 기수주 잔고를 많이 확보를 해놨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앞서서 김명윤 소장님이 소개해 주셨던 ESS와 연관이 있고요. 이 기업이 여기 보시다시피 데이터 센터를 얼마만큼 많이 구축을 하겠다라는 프로젝션을 얘기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 기업이죠. 서진 시스템이 이 플루언스 에너지와 연관이 있다라고 발표가 있었고요. 정확하게는 서진 시스템이 공시에다가 어떤 기업이라고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기존에 거래를 했던지 여러 가지 추정을 했을 때 서진 시스템이 계약을 한 곳은 바로 이 플루언스 에너지라고 다들 추정을 하고 있고 여기 보시다시피 ESS 기업과 마스터 제조 계약까지 아예 체결을 해서 약 1,85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이 플루언스 에너지와 체결했다고 발표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플루언스 에너지 IR 자료에서도 보면 올해 4분기까지 꾸준히 마진율이 그전보다도 확실하게 올라오면서 13.7%를 유지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내년에는 이 마진율을 더 끌어올릴 계획이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매출과 마진율이 같이 좋아지는 기업을 잘 선별을 해야 될 2026년이고 매출만 느는데 마진이 안 나오는 오라클 같은 기업들은 계속 퀘스천이 달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거에 더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 네. 이 광통신, 옵틱스라고 하는 광섬유라든지 이런 밸류체인을 앞으로 어느 쪽에 산업이 좋고 어떤 관련 기업들이 있는지 제가 구글 제미나이한테 만들어 달라고 만든 표예요. 그래서 이 표를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기업은 관련주일 뿐 추천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광 트랜시버라고부터 시작해서 뭐 광섬유, 광 케이블 그리고 실리콘 포토닉스 굉장히 다양한 기술과 어떤 특허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쪽에서 이런 코히어런트라든지 여기도 나오죠. 800기가나 1.6T의 엄청난 양의 거대하고 큰 전력을 한꺼번에 쏘면서 데이터 센터 송출이 시작이 됩니다. 전력이. 그럼 이거를 발열 없이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트랜시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포토닉스, 소위 말해서 실리콘 포토닉스 여기 써 있죠. 실리콘 포토닉스는 소위 말하는 전기 신호를 소위 말해서 갑자기 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빛으로 바꾸는 거예요. 빛으로 바꿔주는 역할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바꿔주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브로드컴이 가장 전 세계에서 탁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 그거를 DSP라는 어떤 또 연결해주는 기술 갖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하고 있는 게 마벨 테크놀로지고, 그리고 그 광섬유를 또 가장 잘 만들고 많이 납품을 하고 있는 게 코닝이라는 또 기업이 있고요. 코닝 같은 경우는 유리 섬유를 가지고 기존의 애플의 소위 말하는 우리 이 디스플레이를 납품하는 1차 벤더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거를 넘어서 최근에는 광섬유까지도 진출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시간이 조금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조금 더 말씀드려도 네네. 될까요? 예. 그래서 코닝에 제가 또 IR 자료를 살펴봤어요. 네. 그랬더니 코닝이 올해 지금 얼마 전 4분기 실적 발표를 지난주 했었는데 4.3 빌리언까지 예상을 했고, 이 상태로 2026년까지 가게 된다면 6 빌리언의 어떤 자기들 플랜대로 갈 수 있게 된다. 와, 근데 이게 보니까 주가는 25년 만에 올타임 하이인데요. 아직 최고가 돌파는 못 하고 있고요. 네. 빠졌다가 돌파를 이제 목전에 다시 두고 있는 그러니까요. 상태고요. IT 네. 버블 때 거의 최고점을 갔던.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는 애플에 그냥 디스플레이만 납품하는 업체라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재차 재성장을 앞두고 있는 상태고, 우측표를 보시면 마진율도, 오퍼레이팅 마진도 상향을 기대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매출과 마진이 같이 좋아지는 기업을,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잘 보시면 코닝의 IR 자료에서는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옵티컬 파이버, 광섬유에 대한 전 세계적인 요청이 많고, 우리는 네. 테크놀로지 리더로서 이 부분에 공급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특히나 이 얘기를 하고 있대요. 로우 코스트에 진화된 미국 기반의 매뉴팩처링 플랫폼을 갖고 있는 우리와 같은 기업들한테 발주가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US 오리진 프로덕트.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하이퍼스케일러 고객들이 우리들한테 이런 걸 많이 요청할 가능성이,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옆에 보시는 이런 것들이 본인들이 납품하고 있는 거고, 이게 바로 그 광 케이블의 예시를 동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간의 이너 컨택트를 할 때 서로 필요한 5 케이블, 이런 쪽에 이 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추천은 아니고, 이런 앞으로 좋아질 관련 산업에 이런 기업들도 잘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매출과 마진율이 좋아지는 기업들을 잘 살펴보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다른 섹터 얘기긴 하지만 소장님, 내년에 콘서트랑 컴백으로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섹터가 또 엔터주가 있잖아요. 예, 네, 최근 흐름은 좀 지지부진하긴 한데 내년도는 정말 전망이 좋은 건가요? 제가 추천드린 종목 중에 네. 사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워낙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또 지난주 이슈도 있고 해서 오늘은 엔터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져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엔터와 투자에너빌리티. 예. 엔터 섹터가 저번 주에 정부에서 1월 초에 중국에서 K-팝 콘서트를 추진한다는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 이슈에 대해서 사실 많은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정부에 질의를 넣었을 때 정확히 대답을 이렇게 했거든요. 아직 확정된 거 없다. 그러니까 아니다가 아니라 아직 확정된 거 없다라는 표현은 사실 처음에 뉴스에 나왔던 대로 우리나라 엔터 빅4 4개사한테 1월 중순 때 중국에서 콘서트를 할 가능성이 있으니 좀 준비를 해달라, 이렇게 정부에서 언급을 한 건 사실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 1월 달 콘서트가 사실 지난 10월 말에 에이펙 경제회담 때 시진핑이 우리나라에 내한했을 때, 그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베이징에서 K-팝 공연을 한번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네. 했을 때 시진핑이 좀 긍정적인 반응을 좀 했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 그때는 말만 나와서, 사실 주가로 보면은 사실 경제회담 이후로 차트 하나 볼까요? 이거는 에이스케이팝 포커스라는 엔터 ETF 차트인데요. 3일 천하였잖아요. 예. 3일 천하도 아니고 사실 그러니까요. 시진핑 내한한 그 다음 날부터 주가가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엔터 ETF만 보더라도 주가가 근 한 30% 이상의 조정이 강하게 좀 나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조금 반등 추세를 좀 돌리고 있는데, 사실 2018년 사드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 중국 매출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엔터사 기준으로. 이제 사실 우리나라 엔터사들의 매출은 다변화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의 매출이 미국하고 유럽 그리고 동아시아 쪽에서
여러 가지 다변화해서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다시 중국이 문호를 개방하고 한알령이 해지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사실 단순히 매출이 조금 오르는 게 아니라 없던 절반이 다시 생겨나는 느낌이거든요. 제가 절반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네. 2017년 사스 사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엔터사들의 중국 매출이 60%가 훌쩍 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없던 절반이 다시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크게 반응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많은 하나증권 직원들이 여기 나와서 이 3프로 TV에 나와서 엔터 섹터에 대해서 추천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그 가장 큰 이유는 어쨌든 내년부터 우리 BTS를 포함해서 빅뱅, 글로벌하게 1, 2등 하고 있는 우리나라 보이그룹, 걸그룹들이 대규모 글로벌 투어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있는 가운데 중국의 한알령 해지 움직임까지 더해진다면 엔터 섹터가 한번 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근데 여기 제가 이거는 좀 궁금했던 게 각 엔터사마다 IP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흔히 아이돌. 지금 중국향 매출을 대부분 전무하고 네. 대부분 미국향이죠. 유럽향이고. 그쪽에 매출이 많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게 거기 있는 아이돌이 동시간대로 지금 스케줄이 다 캐파가 꽉 차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중국 시장이 연다 그래서 그럼 이게 제로섬 아니에요? 여기서 빼서 일로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동시에 같이 늘 수 없는 건데 이게 뭐 버추얼 아이돌도 아니고 뭔가 디지털 쪽으로 뭐 안경 끼고 가서 화상에서 뭐 디지털 쪽에서 보는 것도 아니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기존의 미국향과 유럽향의 매출에 없던 중국향이 배가 돼갖고 두세 배 커지는 게 아니고 그런 기대감보다 어차피 약간 상승폭이 좀 경감되면서 한 1.5배 이 정도로 늘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감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건 이제 공연 스케줄로 보면은 네. 공연에 대한 수익으로 보면은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지금 엔터사들의 많은 또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게 IP에 대한 매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 이런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BTS 공연을 한번 보러 가면은 네. 객단가라는 표현을 써요. 한 명당 뭐 공연을 한번 볼 때 50만 원 정도 객단가를 매기는데 그렇게 비싸요? 실제 그렇게 공연 비싸요? 한번 볼 때요. 오, 네. 몰랐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엔터 섹터에서 실적을 프로젝션 할 때 한 명당 객단가를 85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매기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공연 티켓 가격만큼의 IP 매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그 야광봉 하나에 15만 원 하는데 안 사지 않거든요. 예.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중국에서도 한알령을 해지하려는 움직임이 좀 나타났을 때 실질적으로 공연 수익이 뭐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2배가 늘어나지 않더라도 이 IP 매출까지 같이 곁들여진다면 충분히 뭐 30%, 40% 이런 향상은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보여지고 있고요. 많은 이제 저번 주에 이제 그 공연 이슈 이후에 가장 큰 수혜가 될 종목이 뭐냐라는 레포트가 나온 게 있는데 네. 사실 SM을 많이 주목하고 있긴 합니다. SM이 이제 SM이에요? 기존에 이제 사스 사태 이전에 가장 중국에서 많이 매출 올렸던 엔터사고 실질적으로도 중국에서도 여전히 가장 높은 기업은 SM의 엑소라는 그룹이거든요. 이건 제가 네. 잘 모르니까 여쭤볼게요. 8년 전 엑소가 여전히 그건가? 엑소가 네. 탈퇴한 멤버가 있긴 하지만 네. 여전히 멋있더라고요. 네. 멋있죠. 다 훌륭하지. 네네. 근데 이제 네네. 8년 전 아이돌도 약간 아니, 그 이후에도 네. 여전히 사실 엑소가 가장 큰 그래요? 중국에서 인기를 누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중국 멤버들도 있기 때문에 이번 한알령 해지를 기회로 SM이 다시 한번 좀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제가 좀 예측을 해보건데 여러 가지 상황이 사실 한알령을 해지하기가 딱 맞아떨어진 시기가 아닌가 좀 보여지거든요.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 중국이 일본과의 관계 굉장히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를 이용하거나 활용하고 싶은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반도체나 기술적으로 경제 협력을 하려고 하면 미국의 제재가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문화는 조금 다르잖아요. 네. 네. 문화는 사실 경제 제재의 대상이 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문화 쪽으로 조금씩 문호를 개방하면서 우리나라와의 사이에 좀 관계를 조금 가까이 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리 네.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회담이 지금 4월이잖아요. 베이징에서. 예. 네, 4월 때 미중 간의 정상회담 날 콘서트 하면 되겠네요, 한국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번 주 나온 뉴스는 1월 중하순 정도에 한번 네. 이재명 대통령이 방안에서. 중국을 방안 중에서. 방문할 계획이 있는데 그때 혹시 공연을 한번 하지 않을까 조금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그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까지 마저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소장님이 첫 출연하실 때부터 예. 계속 언급을 하셨던 예. 종목이잖아요. 예. 네. 그리고 저 아직까지 기억해요. 이거 50년 사이클이다. 네. 네. 1978년 이후에 미국이 50년 만에 원전을 짓기 시작한다. 이게 단순한 흐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0년, 30년 꾸준히 끌고 갈 가능성에 대해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저번 주에 나온 이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수원과 체코 원전 주기기 부분에서 계약 금액이 5조 6천억이다라는 이제 계약 관련한 뉴스가 좀 나왔는데 아니 지난 7월 달에 있던 뉴스를 왜 이제 갖고 와가지고 이 계약 금액에 대해서 논하냐라는 뒷북 아니냐라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지만 이게 좀 주목해봐야 될 점은 우리가 지난 7월에 체코하고 두코바니 원전 5, 6호기 계약을 할 때 기존 예상했던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주 금액은 3.9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네. 근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계약 금액이 5.6조 원 정도 수준이 나왔죠. 무려 44%나 상향된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정말로 피해 상승이 눈으로 확인된 시점이 아닌가 싶거든요. 피해 상승이 시작된 시점.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으로 먹거리가 20-30년 있다라고 표현했던 가장 큰 이유는 네.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 원전에 대해서 턴키로 공급할 수 있는 글로벌 4개사, 5개사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맞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도 한 번에 수주할 수 있는 대형 원전에 대한 1년에 수주할 수 있는 기수가 무려 5개, 6개밖에 안 됩니다. 5개, 6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여기서 더 업사이드를 기대하려면 피해 상승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가격이 상승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가격의 상승이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됐고 그게 눈으로 확인되기 시작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우리 네. 저번에 제가 예로 들었던 것처럼 조선 섹터가 사실 배 가격이 지금 수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2배, 3배 이런 가격에 지금 수주가 나오고 있거든요. 조선이요. 조선이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원전도 이 44% 상승은 전 시작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앞으로 워낙 지난 20년 동안 글로벌하게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런 투자의 흐름 때문에 원전이 조금 좀 번외로 좀 소외되는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드디어 그 중심의 흐름이 원전으로 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 이게 단순한 흐름이 아니라 앞으로 20-30년 동안 조금 이어질 흐름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럼 전래훈 부센터장님은 미장에서 원전 섹터 전망은 어떨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사실 서학개미 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원전의 주도였었던 오라클이 아니죠. 오클로라든지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또는 뭐 센트러스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 10월, 11월 2달 동안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뉴스케일 파워 어떻게 해요? 뉴스케일 파워 진짜 고민은 되는데 네. 어쨌건 수주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주에 대한 기대를 버프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미리 땡겨와서 먼저 랠리를 과하게 갔었고 그거에 대한 이제 소위 말하는 가격 어떤 조정을 충분히 이제 좀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아직은 확실하게 밑에서 추가적으로 사야 된다 아니다라고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최근에 보면은 금리 상황을 저는 같이 보거든요. 미국의 금리가 애매하게 올라갈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소형주들이 특히 뭐 요즘에 러셀 2000을 사라 뭐 골드만삭스에서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것도 이제 그 안에서 산업을 잘 나눠야 돼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출은 내고 있는데 적자가 아직 나고 있든지 또는 매출액 성장률만 높을 뿐 PER이 높은 기업들은 아직까지 미국의 금리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네. 산업 자체가 좋아진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아직 지금은 미국의 원전 섹터는 이 산업의 미래 성장성은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쓸 수밖에 없어요.
미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년 사이클의 원전을 지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당장 지금 원전을 짓고 있는데 거기서 소위 말해서 전기를 뽑기는 단기적으로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연료 전지를 쓰는 블룸에너지나 이런 애들이 먼저 각광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걸리겠으나 결국 갈 테마는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당장 지금의 저점 매수를 뭐 추가로 해라 새로 사라 이 얘기를 드리기는 조심스럽다. 그 정도 정리해드릴게요. 그거는 제가 김혜훈 소장님께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뭐 원전이 향후 먹거리 테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0명 중에 10명이 다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 주가는과 시간과의 싸움이니까. 지금 꼭 미국 테마에 한국 테마가 연동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미국은 원전이 좀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주목해봐야 되는 게 네. 오클로나 유스케일 파워가 크게 조정을 받을 때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가가 그만큼 조정받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근데 이게 왜 그랬을까를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네. 이렇게 제가 이제 반도체 섹터를 얘기하면서 낙수 효과를 주목하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원전에 대한 수주를 미국에 있는 유스케일 파워가 하든 유럽에 있는 기업이 하든 우리나라 현대건설이 하든 간에 원자력 발전소의 주기기를 만들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기업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슈가 9월, 12월 대둘될 때 레포트 제목 중에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원전계의 TSMC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원전계의 TSMC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섹터처럼 실질적으로 투자에 대해서 낙수 효과를 오히려 더 주목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직접 물론 턴키로 주기기에서 보조기기까지 발전소 전체적으로 턴키로 지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턴키로 수주를 하는 것보다 다른 미국에 있는 주도기업, 유럽에 있는 주도기업들이 수주한 것에 대해서 낙수 효과를 받는 게 더 클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가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가가 많이 조정이 받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직 수주가 네. 본격적인 수주가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도 안 했습니다. 지금 7월 달에 있던 체코 두코반 이후에 네. 들린 거 있으세요? 크게? 그러니까 그래서 1년에 한 건씩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네.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전 하나 지으려면은 그 최소 기간을 8년 정도를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주하지 않으면 사실 경쟁이 더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미국에 있는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왜 이렇게 무자비하게 확장을 하느냐. 지금 이제 실제 숫자를 따진 게 아니라 먼저 시장을 점유하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원전도 마찬가지예요. 원전도 짓는데 오래 걸립니다. 예. 지금 시장을 먼저 시장을 선점해 나가지 않으면 글로벌하게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원전을 지어줄 수 있는 기업이 불과 4개 사에서 5개 사로 좀 알고 있습니다. 네. 선점을 해야죠. 그걸 가장 큰 수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김영현 소장께서는 어쨌든 거의 뭐 여러 가지 다른 테마와 업종들도 말씀 주시지만 거의 원전의 아버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수주 산업은 마침표 찍기가 참 어려워요. 네. 지금처럼 하이퍼스케일러가 초포머에 대해서 네. 생존을 위해서 지금 과잉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과잉 투자를 하는데 원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그게 계획대로 착착착 되는지 아니면 중간에 어그러지는지. 사실 원전에 대해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에 대해서 강하게 주목하게 된 계기가 어떤 이제 원전 관련된 그 박사님 강의하던 내용을 제가 보던 와중에 한 가지 되게 주목한 게 있어요. 원전에 들어가는 주 원자로를 만드는 맛이 아직도 단조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네. 단조 방식이라는 건 이제 쇠망치로 이렇게 쳐가지고 그 단단함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아직까지도 주조 방식이 아니라 단조 방식이라고 해요. 근데 이 주 원자로를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쇠망치 중에 가장 큰 쇠망치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게 주목해봐야 될 점이거든요. 미국에서도 지금까지 한 다른 1970년대, 80년대에 만들던 원자력 발전소하고는 다른 대규모의 대형 원전을 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될 기업이 어디냐 이거죠. 네. 어디냐 이거죠. 분명 그 부분에서는 글로벌 1등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가격 협상력도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그 가격 협상력에 대한 증빙이 바로 저번 주에 됐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난주에 됐다. 예. 그러니까 원전하죠. 그러니까 원전의 아버지. 그러니까 원전하러 혹시 야구팀도 두산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좀 바이어스가 있지만 어쨌든 원전하러. 네. 네. 저 마지막으로 전래용 부센터장님에게는 네. 스페이스 X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맞아요. 예. 요즘 좀 뜨겁잖아요. 네, 또. 최근에 상장 추진한다는 소식에 국내외로 수혜주 어떤 네. 수혜주가 있냐 아주 관심이 많잖아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도 보면은 지금 한국 증시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네. 스페이스X 관련된 우주 테마 관련 종목들만 오늘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보니까 아까 바이오도 지금 다 눌리고 그러는 것 같은데 스페이스X는 뭐 길게 설명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나 모두가 기다려왔던 기업이고요. 저조차도 저희가 예전에 한 센터에 근무할 때도 네. 비상장으로 사실 투자하려고 많이 시도를 했었었죠. 네. 투자한 게다가- 적도 있고요. 네. 그렇죠. 투자를 했었던 적도 있고 그 이후에도 투자하려고 했다가 앨런 머스크가 일방 취소해서 저희가 그 물량을 못 받았던 적도 네,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도 탐을 냈던 기업인데요. 스페이스X는 어제 뉴스 나온 게 테슬라와 그리고 앨런 머스크와 이미 친분이 있는 모건 스탠리에서 IPO를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사가 나왔고 이 기업이 상장하게 됐을 때 분명히 IPO 되는 시점에는 제가 보니까 기업 가치를 내년에 1조 5천억 달러 수준으로 상장을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충분히 당연하게 할 수 있을 만한 가치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랄까요? 지금 현재 관련돼 있는 미국의 우주 관련된 기업들, 한국의 우주 관련된 기업들 주가는 지금은 테마성으로 탄 거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거나 해야 될 때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스페이스X는 네. 저는 좋다고 보고 대신에 그건 있을 것 같아요. 이걸로 인해서 테슬라 주주들이 좀 덕보는 상황이 나왔으면 좋겠다. 실제로 앨런 머스크가 스페이스X 상장에 테슬라 주주들을 일부 참여하는 걸 고민하고 있다라는 트윗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될지 조금 기대가 되고요. 그 정도 코멘트. 네. 네, 뭐, 스페이스X가 지금 한 8천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기업 가치가 그 정도 지금 됩니다. 더블업을 IPO를 예상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눈이 계속 마주쳐서 뭐 원전의 아버지는 스페이스X에 관해서 말씀 주실 게 있나요? 아니 스페이스는 뭐 다 언급을 했는데 네. 시간 지금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서 꼭 오늘 말씀드리고 네. 싶던 아이디어인데 저번 주에 국민성장펀드 155조 원 조성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에 첫 집행금액 30조 정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 아이디어가 내년에 이제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좀 활성화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정부 주도 자금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있고 우리 코스닥 벤처 펀드 다시 한번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닥 종목에 대한 공모주가 많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은 네. 코스닥 벤처 펀드의 성과가 생각보다 조금 잘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벤처 펀드가 이제 세제 혜택이 있으면서 공모주 시장에서 그 우선 배정 혜택이 있는 펀드이잖아요. 네. 그래서 코스닥의 공모주가 특히 공모주 시장이 활성화될수록 대형 공모 시장이 활성화될수록 성과가 좀 잘 날 수 있는 그런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선 배정 세제 혜택.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닥 벤처 펀드.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내년에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뭐 두 분이 경쟁하듯이 저 자,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마지막 멘트를 하실지 경쟁하시는 것 근데 같아요. 왜냐면 올해 마지막이니까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아, 네네. 올해 마지막은 사실 시장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네. 여러분들 해외 주식 하시는 서학개미 분들 양도소득세 상계 매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마지막 공지 드립니다.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도 사실은 저는 보장할 수 없어요. 이번 주 금요일 26일까지는 늦어도 손실 나신 거 매도하셔서 이익 난 거랑 상계하시는 양도세 상계 매매 꼭 하시기 바랍니다. 12월 31일 날 하시면은 내년 걸로 넘어갑니다. 31일 날 하시는 거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단 손해 본 것을 팔아서 상계해서 세금을 절세하자. 네, 맞습니다. 그게 이번 주 금요일까지다. 그렇습니다. 잘 모르면 오랜만에 뭐 여기 네. 네. 여기 네, 일로 해서. 비과세 좀 어쩌죠. 네, 아니 저 번호로 해가지고 번호. 네. 네. 전래훈 부센터장 바꿔달라 그래서 상계 방법 알려달라. 상계 방법. 네, 김영훈 소장님. 저기 상담에서도 알려줍니다. 김영훈 소장님은 마지막 공지하실 거 없으세요? 저 마지막 중요한 아이디어 잘 던졌습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미장 국장 오늘은 좀 뜨거웠는데요. 그래도 뭐 올 한 해 원전 그러면
김영윤 소장이 좀 기억되는 것 같고 전래원 부센터장은 참 우등생이죠. 매주 월요일마다 꾸준하게 많은 얘기를 했어요. 첫 기억나요? 미장이라고 첫 소개했는데 중국 주식 갖고 왔어요. 네. 그다음에 일본 주식 바보. 가지고 네. 오시고. 네. 네, 내년에도 좀 기대가 됩니다. 오늘 미장가 국장 김영윤 소장과 전래훈 부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마켓 이슈 하나하나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